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더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자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결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갓 태어난 망아지나 사슴이 금세 일어나 어미 곁으로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해야만 하죠. 이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바로 애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 즉 양육자와의 연결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등을 켭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듯 애착 시스템은 관계의 위기 앞에서 불안과 고통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통 수단은 울음뿐이죠.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졸려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것인지, 양육자가 아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아기는 세상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곳이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양육자가 아기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아기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배고픈데 왜 나를 재우려고 하지? 내 필요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혼란 속에서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었던 관계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청사진처럼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청사진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 청사진을 수정하고 덧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그려진 밑그림이기에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타인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거절당하고 혼자 감당해야 할까? 이러한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애착 유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경험을 통해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며 갈등이 생겨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줄 압니다. 둘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양육자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떨 때는 따뜻했지만 어떨 때는 냉담했던 경험 속에서 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엮이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가 편해, 누구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관계 패턴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보다 또다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익숙함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이번에는 내 힘으로 치유해보겠다는 무의식적인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나까지 구원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곤 합니다. 관계에서 겪는 또 다른 깊은 상처는 바로 배신입니다. 연인의 외도와 같은 배신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라는 행위와 감정의 회복이라는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는 하나의 선언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 마음속의 상처, 불신,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는 기나긴 감정 회복 과정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이미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신한 쪽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해? 라며 상대방을 다그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배신한 사람은 상대방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정서적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회복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헤어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그 사람이 어리석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점만 고쳐진다면 우리는 정말 완벽할 텐데 하는 환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언젠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는 경제학 용어이지만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콩코드 여객기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실패 가능성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콩코드는 상업적으로 큰 실패로 끝났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시간, 감정, 노력, 돈 등 수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도 내가 지금까지 이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합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것은 그동안의 내 모든 투자가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결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관계의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을 견디는 것이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이는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인의 어떤 행동에 분명히 서운함을 느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화를 내?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넌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더라.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당신이 나 서운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내가 왜 서운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종종 피해자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 자신들의 통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현실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나쁘고 유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질투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질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휴대폰을 훔쳐보거나 비이성적으로 의심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대처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요즘 당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 혹시 이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건강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연애는 과거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의 발달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역설을 낳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떤 것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설령 선택하더라도 혹시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현재의 관계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하기 위해 타인은 필요 없다와 같은 개인주의적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물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홀로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과 같은 고도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독사 비율이 충격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의존도, 독립도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나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기꺼이 기댈 수 있고
나의 어깨를 내어줄 수도 있는 존재.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별 후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해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 자신을 잃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잃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부여 작업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몇 년을 낭비했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비록 끝은 아팠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과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더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자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결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갓 태어난 망아지나 사슴이 금세 일어나 어미 곁으로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해야만 하죠. 이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바로 애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 즉 양육자와의 연결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등을 켭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듯 애착 시스템은 관계의 위기 앞에서 불안과 고통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통 수단은 울음뿐이죠.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졸려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것인지, 양육자가 아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아기는 세상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곳이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양육자가 아기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아기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배고픈데 왜 나를 재우려고 하지? 내 필요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혼란 속에서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었던 관계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청사진처럼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청사진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 청사진을 수정하고 덧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그려진 밑그림이기에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타인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거절당하고 혼자 감당해야 할까? 이러한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애착 유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경험을 통해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며 갈등이 생겨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줄 압니다. 둘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양육자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떨 때는 따뜻했지만 어떨 때는 냉담했던 경험 속에서 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엮이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가 편해, 누구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관계 패턴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보다 또다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익숙함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이번에는 내 힘으로 치유해보겠다는 무의식적인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나까지 구원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곤 합니다. 관계에서 겪는 또 다른 깊은 상처는 바로 배신입니다. 연인의 외도와 같은 배신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라는 행위와 감정의 회복이라는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는 하나의 선언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 마음속의 상처, 불신,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는 기나긴 감정 회복 과정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이미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신한 쪽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해? 라며 상대방을 다그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배신한 사람은 상대방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정서적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회복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헤어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그 사람이 어리석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점만 고쳐진다면 우리는 정말 완벽할 텐데 하는 환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언젠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는 경제학 용어이지만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콩코드 여객기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실패 가능성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콩코드는 상업적으로 큰 실패로 끝났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시간, 감정, 노력, 돈 등 수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도 내가 지금까지 이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합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것은 그동안의 내 모든 투자가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결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관계의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을 견디는 것이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이는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인의 어떤 행동에 분명히 서운함을 느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화를 내?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넌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더라.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당신이 나 서운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내가 왜 서운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종종 피해자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 자신들의 통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현실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나쁘고 유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질투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질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휴대폰을 훔쳐보거나 비이성적으로 의심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대처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요즘 당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 혹시 이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건강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연애는 과거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의 발달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역설을 낳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떤 것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설령 선택하더라도 혹시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현재의 관계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하기 위해 타인은 필요 없다와 같은 개인주의적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물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홀로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과 같은 고도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독사 비율이 충격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의존도, 독립도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나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기꺼이 기댈 수 있고 나의 어깨를 내어줄 수도 있는 존재.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별 후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해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 자신을 잃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잃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부여 작업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몇 년을 낭비했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비록 끝은 아팠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과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더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자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결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갓 태어난 망아지나 사슴이 금세 일어나 어미 곁으로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해야만 하죠. 이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바로 애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
즉 양육자와의 연결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등을 켭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듯 애착 시스템은 관계의 위기 앞에서 불안과 고통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통 수단은 울음뿐이죠.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졸려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것인지, 양육자가 아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아기는 세상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곳이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양육자가 아기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아기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배고픈데 왜 나를 재우려고 하지? 내 필요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혼란 속에서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었던 관계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청사진처럼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청사진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 청사진을 수정하고 덧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그려진 밑그림이기에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타인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거절당하고 혼자 감당해야 할까? 이러한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애착 유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경험을 통해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며 갈등이 생겨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줄 압니다. 둘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양육자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떨 때는 따뜻했지만 어떨 때는 냉담했던 경험 속에서 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엮이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가 편해, 누구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관계 패턴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보다 또다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익숙함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이번에는 내 힘으로 치유해보겠다는 무의식적인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나까지 구원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곤 합니다. 관계에서 겪는 또 다른 깊은 상처는 바로 배신입니다. 연인의 외도와 같은 배신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라는 행위와 감정의 회복이라는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는 하나의 선언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 마음속의 상처, 불신,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는 기나긴 감정 회복 과정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이미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신한 쪽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해? 라며 상대방을 다그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배신한 사람은 상대방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정서적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회복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헤어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그 사람이 어리석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점만 고쳐진다면 우리는 정말 완벽할 텐데 하는 환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언젠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는 경제학 용어이지만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콩코드 여객기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실패 가능성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콩코드는 상업적으로 큰 실패로 끝났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시간, 감정, 노력, 돈 등 수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도 내가 지금까지 이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합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것은 그동안의 내 모든 투자가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결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관계의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을 견디는 것이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최근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심리적 학대를 말합니다. 이는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인의 어떤 행동에 분명히 서운함을 느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화를 내?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넌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더라.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당신이 나 서운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은 내가 왜 서운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종종 피해자를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이 자신들의 통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현실 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나쁘고 유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질투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질투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휴대폰을 훔쳐보거나 비이성적으로 의심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대처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요즘 당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 혹시 이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라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건강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연애는 과거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의 발달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역설을 낳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떤 것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설령 선택하더라도 혹시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현재의 관계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하기 위해 타인은 필요 없다와 같은 개인주의적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물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홀로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인과의 깊은 연결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스웨덴과 같은 고도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독사 비율이 충격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의존도, 독립도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입니다. 나는 나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기꺼이 기댈 수 있고 나의 어깨를 내어줄 수도 있는 존재.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별 후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잊지 못해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 자신을 잃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를 잃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부여 작업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몇 년을 낭비했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비록 끝은 아팠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과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더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만 어째서 이토록 자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겪게 되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을 통해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연결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갓 태어난 망아지나 사슴이 금세 일어나 어미 곁으로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해야만 하죠. 이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바로 애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 즉 양육자와의 연결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등을 켭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듯 애착 시스템은 관계의 위기 앞에서 불안과 고통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통 수단은 울음뿐이죠.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졸려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것인지, 양육자가 아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아기는 세상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곳이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양육자가 아기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아기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내가 배고픈데 왜 나를 재우려고 하지? 내 필요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혼란 속에서 세상에 대한 첫 번째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었던 관계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청사진처럼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청사진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 맺는 모든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운명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이 청사진을 수정하고 덧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그려진 밑그림이기에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타인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거절당하고 혼자 감당해야 할까? 이러한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애착 유형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째는 안정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경험을 통해 타인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며 갈등이 생겨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줄 압니다. 둘째는 불안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양육자의 사랑이 일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떨 때는 따뜻했지만 어떨 때는 냉담했던 경험 속에서 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엮이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혼자가 편해, 누구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관계 패턴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보다 또다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익숙함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이번에는 내 힘으로 치유해보겠다는 무의식적인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 이번에야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의 나까지 구원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곤 합니다. 관계에서 겪는 또 다른 깊은 상처는 바로 배신입니다. 연인의 외도와 같은 배신을 용서해야 할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용서라는 행위와 감정의 회복이라는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는 하나의 선언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내 마음속의 상처, 불신,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는 기나긴 감정 회복 과정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이미지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신한 쪽이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해? 라며 상대방을 다그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배신한 사람은 상대방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정서적 성숙함을 보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회복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관계를 쉽게 끝내지 못하는 걸까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누가 봐도 헤어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그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그 사람이 어리석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점만 고쳐진다면 우리는 정말 완벽할 텐데 하는 환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관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언젠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는 경제학 용어이지만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콩코드 여객기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개발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실패 가능성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콩코드는 상업적으로 큰 실패로 끝났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시간, 감정, 노력, 돈 등 수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해도 내가 지금까지 이 관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얼마인데 하는 생각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합니다. 여기서 헤어지는 것은 그동안의 내 모든 투자가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결과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관계의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을 견디는 것이 실패자라는 낙인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